네, 세계 최대 IT 가전쇼 CES 2019가 올 초에 성대하게 또 개최가 됐었죠.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부터 5G, 자동차 전장 부품 쪽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짚어보면서 또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를 얻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짚어봤습니다. CES 2019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윤석 전무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CES 2019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CES 물론 유명한 행사지만 어떤 행사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CES와 더불어서 주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IT 전시회들을 한꺼번에 좀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CES는 그 이름 그대로 이제 컨슈머 일렉트릭 쇼다 보니까 원래 시작점은 그 소비자 가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행사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처럼 원래 시작점은 휴대폰에서 시작되었었고 휴대폰에 관련된 그 통신 네트워크 기술에 관련돼서 또 함께 소개되는 전시회였었고요. 또 다른 행사 하나를 집어서 이 세 가지를 보통 세계 3대 IT 전시회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하나는 독일에서 9월에 열리는 그 IFA라고 하는 행사입니다. 근데 IFA는 뭐 쉽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유럽판 CES라고 소개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뭐 하나 정도를 더 포함해서 뭐 4대를 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말하면 보통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빗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원래는 하노버 메스라고 하는 산업 박람회가 있는데 그 산업 박람회에 약간 파생적인 행사로 있었던 행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은 아예 별도의 행사로 구분되어 있고요. 근데 이 네 가지 행사를 좀 그 각각의 그 구분점이 뭐는 뭐 소비자가 그랬잖아요. 어떤 것들은 뭐 모바일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 요즘은 그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각각의 행사가 완전히 차별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지 사실 못하고 있고요. 약간씩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대동소이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네 개 행사에 열리는 시기가 지금 이 CES 같은 경우에는 1월 초에 열리게 되고 2월에는 그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가 열리고 그 다음에 3월에 세빗 그리고 9월에 독일에서 이제 IFA 행사를 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 열리는 시기에서 CES가 가장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매년 초에 올해의 기술적인 그 트렌드와 전망이 어떻게 될까를 알아보려고 하시고 계시고 근데 그런 것을 읽어내기에 가장 좋은 1월 초에 행사가 열리는 거죠, 마침.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를 가장 그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00개가 좀 넘는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참가자의 수도 뭐 지금 대략 20만 명 선. 그래서 그런 그 대규모 그리고 시점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끌고 있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첨단 기술이 또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또 가늠해 볼 수 있고 이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연초에 개최가 되다 보니까 CES가 그 어느 관련된 박람회보다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CES를 통해서 산업의 트렌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는 CES를 통해서 자동차 업체들이 많이 또 나와가지고 그것이 화두가 됐었고 이제는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을 주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동차는 올해도 물론 나왔었고 이따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전체에서 가장 키가 되는 것을 뽑아본다면 AI,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인공지능이 그냥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제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그 제품으로는 요즘 이미 집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시는 인공지능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뭐 이런 곳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그 케이블 TV 셋탑박스도 뭐 기가진이라든가 뭐 이렇게 음성으로 컨트롤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제품 안에서 녹아내는 것도 있지만 결국 뭐 자동차 아까 전장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제품들, 모든 가전에 AI의 기능을 녹아내는 그래서 사실 그게 AI라고 강조해서 마케팅 어떤 용어로 모든 제품들을 광고할 때 강조하시기도 하셨지만
그걸 뽑아내지 않더라도 그 안에 곳곳에 숨어 있는, 그래서 모든 제품에 녹아 있는 AI가 이번에 만약 하나의 단어로 뽑아낸다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AI 쪽의 얘기를 나온 김에 잠깐 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AI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용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출시되기 전에는 보통 스마트폰에 뭐 애플의 시리라든가 그렇죠. 뭐 알렉사 혹은 뭐 기타 다른 어떤 것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코타나라는 것을 출시해서 PC 혹은 뭐 스마트폰 같은 곳에서 어떤 우리가 간단하게 자연어로 말을 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얻어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커나 다른 곳으로 녹아들 수 있는 시작점이 된 거는 PC나 스마트폰보다는 CPU의 성능은 떨어지지만 간단한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저렴한 CPU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주 작게 만들면서도 역시 또 가격도 저렴한 통신모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를 저렴하게 넣을 수 있고 저렴하고 아주 작은 크기의 통신모드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 이건 그 모든 제품에 그 두 가지를 녹여내면 결국 새로운 기능들을 부여하는 스마트한 디바이스로 변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V,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로봇 청소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전들이 이 안에 AI를 부가하면 어떤 기능이 더 추가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모든 업체들이 하고, 그것들을 각자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초창기 모델의 로봇 청소기를 썼을 때 다소 얘가 좀 엄한 곳을 계속 진입하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이제 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다 더 이 카메라를 보고 그 카메라가 그 상황을 보다 AI로 정확하게 인지해서 그런 잘못된 일을 수행하지 않도록 좀 더 발전하는 모델들로 조금씩 변모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과 이제 글로벌 시장을 좀 차이를 본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시큐리티, 보안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가 도어벨을 누르더라도 얼굴이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없을 때 도어벨을 누르는 것도 요즘은 다 기록이 돼서 집에 나중에 와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요즘 아파트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국은 전부 다 단독주택에서 살다 보니까 개별적인 단독주택 위주의 삶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렴한 디바이스로 바꿔내는 것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도어락, 스마트 비디오 도어벨 이런 것들이 이번 쇼에서도 출연이 됐었고요. 이게 단순히 얼굴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그렇고 얼굴 인식이 되어 있는 것들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의 얼굴을 학습해서 이게 학습된 가족의 얼굴이 등장하는 경우에 바로 자동으로 문이 열리도록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진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CES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가전제품 중심의 쇼다 보니까 이 TV가 얼마나 얇아졌느냐, TV가 얼마나 선명한가 이러한 부분이었는데 물론 하드웨어의 발전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번에도 주목을 받았지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의 발전에 더욱더 관심이 간다 이런 말씀이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의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뒤에 사실은 항상 모든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와 연결이 단절된 상태에서 어떤 줄 수 있는 밸류와 그게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 줄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달라지는 그렇죠.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간단한 CPU, 메모리, 그리고 그것을 통신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는 간단한 통신모들은 거의 모든 곳들에 녹아져 있어서 이제 서비스로 바뀌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지금 전장 부품에 대한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자동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수많은 센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요즘에 그러니까 ADA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그러니까 ADAS인데요.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약자입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를 보조하는 시스템인데 차선을 운전하는 중에 약간 졸아서 차선을 이탈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 요즘 많은 좋은 차들은 맞아요. 이렇게 알림을 있더라고요.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선을 이탈 방지한다거나 아니 앞차와의 거리를 계속 확인한다든가 갑자기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 내가 브레이크를 꼭 밟지 못하더라도 그 인지하는 순간 스스로 속도를 줄인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네. 센서 혹은 카메라와 결합돼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되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율주행차가 자율주행차로 완전히 진화되기 전에 그 중간적인 단계에서 보조적으로 어떻게 좀 더 안전한 시차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전장 부품이 아까 차량 바깥을 감시하는 센서 외에도 차량 내부에 다는 센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이번 전시회에서 LG전자 부스에 예. 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G전자 부스에서 전시됐던 것 중에 그 하이브리드 버추얼 어시스턴트가 있었습니다. 네.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버추얼 어시스턴트라고 말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가상비서라고 말하는 이렇게 음성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다 그 가상비서 혹은 뭐 버추얼 어시스턴트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처럼이 아니라 이제 차 안에서도 음성으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그 안에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말하는 거는 자동차의 환경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터널을 통과한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이게 네트워크가 단절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반드시 붙어야만 모든 동작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좀 또 제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목적으로 이게 네트워크가 단절된 경우에는 그 안에 프로그래밍된 정도의 간단한 응답을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마치 인공지능 스피커가 응답하듯이 더 많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데모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은 예를 들면 이메일이 왔을 때 운전자에게 이메일이 왔다고 알려주고 내가 음성으로 그걸 읽어줘라고 부탁을 하면 운전하는 중에 이메일의 내용을 읽어주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하신 경우에 지금 어느 분들도 자동차 매뉴얼을 내가 차 사고 나서 읽어봤다라고 하시는 분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별로 없죠. 예. 어떤 경우에 특정한 기능을 내가 이 기능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 그 기능을 찾기 위해서만 참조하는 정도가 매뉴얼인데 이 매뉴얼을 검색하는 것도 꼭 그게 사람이 꼭 책을 찾아야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우리가 음성으로 서비스를 받듯이 차량에 음성으로 물어보고 그 음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응답을 주는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차 안에 센서가 운전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눈동자를 확인해서 이 사람이 졸린가 아니면 상태가 어떤지를 지속적으로 판별하는 이런 부분에도 결국 이 부품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결합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AI가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가전에 이렇게 들어가는 트렌드가 형성이 된다면 또 주목을 받게 되는 게 5G고 이 때문에 또 5G 관련주들도 요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우리가 AI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알아봤는데 하드웨어 관점에서의 혁신은 이번에는 어떤 것들이 포착이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소비자 가전을 중심으로 한 그 행사이다 보니까 소비자 가전 중에서도 대표적인 가전 하면 떠오르는 이제 TV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모든 뉴스에서 뭐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LG에서 65인치 이 OLED 패널을 사용한 롤러벌 TV를 선보였었잖아요. 근데 일단 그 OLED를 썼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LCD나 이런 것들은 뒤에 백라이트 패널이라고 해서 그 발광을 하는 어떤 패널을 뒤에 붙여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두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OLED는 그 성질이 전기 신호를 가지고 바로 발광을 하는 소자를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패널에 비해서 훨씬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OLED 패널이 등장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휘는 무언가를 만들어낼까를 많은 업체들이 고민하고 있었고 뉴스를 통해서도 뭐 폴더블 스마트폰 뭐 폴더블 태블릿 이런 것들을 많이들 선보였었어요. 지금 그 LG의 그 롤러블 TV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근데 기존에 나왔던 폴더블 스마트폰은
접힌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고 싶은 느낌이 안 드는 뭔가 이제 접히는 게 시도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투박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시제품 정도. 그래서 이런 시도가 이제 되고 있고 앞으로 몇 년 후면 무언가 나오겠구나를 보여주는 정도였는데 LG는 이번에 처음 선보이면서 거의 바로 구매해도 될 정도의 시제품 퀄리티를 그러고 이제 바로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보더라도 이제 내가 준비할 건 자금만 준비하면 바로 들여놓을 수 있구나라는 정도이지 이게 언제 상용화될 수 있을지 몇 년 후를 예측하는 정도가 아닌 상태로 만들었고 이 TV에 또 굉장히 제가 좋게 본 부분은 굉장히 그 많은 부분들을 고민해서 설계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패널을 무조건 다 전체로 올라오는 형태가 아니라 물론 영화를 볼 때 단체가 다 뽑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풀뷰라고 하는 이 모드 말고도 라인뷰라고 해서 이게 쭉 들어가서 일부만 화면이 나오도록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날짜가 보이고 뭐 예를 들면 날씨가 보이고 그럴 수 있겠네요. 현재 플레이되는 음악에 대한 정보가 보인다거나 이렇게 그 약간의 정보를 디스플레이하는 형태로만 뽑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완전히 말려 들어가서 스피커로만 동작하는 형태로도 동작되고 이번에 선보이진 않았으나 LG 측에서 그 언급한 것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변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요즘 영화 같은 경우에는 21:9 와이드 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와이드 뷰의 스크린으로 제작된 영화를 일반 TV에서 플레이하다 보면 위아래로 검은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거슬리게 되는데 그 뷰의 영화를 플레이하는 경우 이게 더 약간 더 말려 들어가서 위아래 검은 부분이 아예 사라지고 정확하게 영상 부분만 화면에 등장하도록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고민도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그 잘 만들어진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미디어나 IT 매체에서 가장 그 관심을 받을 제품으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LED 기술을 적용해서 146인치 더 월이라고 하는 이제 엄청나게 큰 스크린을 선보였는데 아쉽게도 이 롤러블 TV만큼의 이제 강력한 그 인상을 부여하기는 못해서 그 다소 좀 삼성으로는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한편에 그 미국의 IT 전문 매체 중에 패스트 컴퍼니라고 하는 매체가 있는데요. 그 매체에서는 이 삼성의 월이 그 TV 시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벽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스크린이 놓여졌다 보니까 그것을 벽을 인테리어로서 어떤 그 벽지의 어떤 디자인을 보여준다거나 혹은 서재라면 서재에 책이 많이 꽂혀 있는 그 뷰를 보여줘서 이게 그 벽과 함께 그 디자인적으로 녹여내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좋게 보기보다는 좀 너무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그 패스트 컴퍼니는 오히려 최악의 아이디어로도 집어내는 상황도 좀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TV 부문의 혁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서서 자동차 쪽도 지금 AI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동 수단이 이번에는 또 주목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자동차 말고 또 어떤 이동 수단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이제 그 자율주행이 직접은 안 되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여주었다면 작은 뭐 스쿠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쉽게 탈 수 있는 뭐 전기 스케이트보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IT 기술을 접목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뭐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생각할 때 탈 것으로 인식하는 장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었던 영역인데 그거 외에 우리가 좀 다르게 보였던 거는 수화물 가방. 공항에 가실 때 가는 그 수화물 가방도 사람을 인식해서 그 주인을 계속 뒤에서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내가 끌 필요가 없이 자기가 그 모터로 이제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면서 계속 사람을 쫓아다니는 형태도 구동이 됐고요. 또 강력한 모터를 달아서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고 공항 안에서 그냥 걷기도 귀찮다. 난 수화물 가방에 그냥 올라타면 얘가 이제 가는.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런 시도들도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수화물 가방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겠죠. 근데 비행기 항상 탑승 때 우리가 항상 배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검색을 하고 테러나 여러 가지 상황.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수화물 가방에 굉장히 큰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들을 예. 일부 항공사는 이미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디어적으로는 좋은데 법 제도적으로 얼만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성에 있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네요. 예. 그리고 뭐 PC라든지 뭐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PC도 이제 커넥티비티를 강조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기가바이트라는 그 해외의 이 PC나 노트북 전문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 클라우드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동한 네.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와 연동한 노트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와 연동한 노트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 클라우드 백엔드에 커넥티비티 네트워크가 연동되어 있고 예. 그 상황에서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 그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어떤 얼마의 몇 개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띄워놓고 있었고 현재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의 패턴에 따라서 사람들 그동안의 머신러닝으로 많은 학습을 해놨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환경, GPU나 이런 것들이 얼만큼의 전기를 더 할당을 해서 더 최적의 스피드를 낼 수 있는지를 조율하는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 뭐 캐논 같은 경우 DSLR 카메라 중에 EOS라고 하는 모델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고가로 예. 사용하는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를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카메라 회사들도 이제는 다른 거와 연동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자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SDK라고 하는데요. 네.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을 엮어서 PC와 엮고요. 그러니까 PC로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한 카메라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요즘 뭐 제품에 대한 사진을 찍는 카메라라면 만약에 그걸 뭐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수많은 사진을 지속적으로 찍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때마다 그걸 물건을 놔두고 내가 다시 찍고 또 물건을 갈아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아예 자동적으로 초점을 정확히 맞춰주고 나는 일정한 그냥 이 물건 빼고 또 다른 물건 올려놓고 하면 그때마다 얘가 가장 최적의 초점과 최종의 그 환경으로 그것을 사진을 지속적으로 찍어내는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 제품들이 단독적으로 동작하기보다는 네.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계속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 이런 곳에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모든은 아니겠지만 많은 물건들이 또 연동이 되면서 좀 예. 똑똑해지는 그런 트렌드가 있네요. 올해 들어서 또 지난해부터 사실 국내에서 많이 지적이 됐던 것이 반도체 이후에 성장 동력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CES를 통해서 국내 업체들이 좀 시사점을 얻을 만한 것, 뭐 아이디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어떤 게 있다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이 국내에서 국내 대기업들도 그 부스를 예. 갖고 많이 나가 있었지만 저는 매년 이런 행사를 볼 때마다 가장 좀 긴장해야 될 부분은 예. 중국의 업체들의 약진이 굉장히 빠르게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다른 차별화된 포인트를 강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 다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 스타트업들입니다. 네. 근데 스타트업 기업들을 저희가 인솔해서 가는 주간 업체들, 그러니까 주간 기관들이 뭐 코트라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KEA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제 각자의 업체들을 모집해서 선발해서 그것들을 어떤 한국관의 개념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면 매번 지적되는 내용인데 네. 제가 수년 전부터 갔었을 어떤 모바일 워드 콩그레스를 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가봤을 예. 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관이 다소 경쟁력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 경쟁력이라고 하면 예. 전체적인 기획력과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본받고 우리가 저거보다는 더 나은 모델 정도를 해봐야겠다라고 잡아야 될 것은 프랑스에서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라 프렌치 테크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이건 2013년부터 진행되어 왔고 거의 모든 행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데 일관된 그들의 어떤 브랜드 마크를 달고 나오고 있는데 하다못해 그 각 부스의 뒤에 백패널, 예. 그 백패널에 전시되는 어떤 그 아이템에 대한 그 설명이나 이런 것도 일관된 테마와 일관된 형태로 잘 주도되고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그 잘 준비를 시켜서 나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들이 전시회만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바라보면 예를 들면 작년 7월에 그들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인 그 스테이션 F라는 것을 이미 8회에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 규모가 이미 1000개의 스타트업을 입주시키고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도 거기에 있는 입주사들의 AI 기능을 어떻게 부여할지를 함께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그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0개 이상의 기업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그중에 준비를 충분히 시켜서 그리고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많은 고민을 해서 끌고 나오고 있는 업체들에 반해서 한국은 그런 장기적인 지원도 좀 부족하고 전체적인 일관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각 패널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는 것도 좀 각자의 형태로 준비해서 좀 일관된 우리의 어떤 강점을 나타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CES를 통해서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LG전자의 롤러블 TV라든지 대기업들 항상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들만 또 참여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 학교에서도 참여를 하고 스타트업에서도 참여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CES 2019에서 주목해 볼 만한 혁신과 함께 우리가 또 얻어야 할 시사점까지 오늘 이 시간 알아봤습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윤석 전무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